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이주앤머니. 네, 5월 22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요? 네, 오늘 제 생일이 일단 지났습니다. 네, 5월 22일. 네,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두 분은 왠지 아시는 것 같고요. 아주 재미있는 날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피자데이입니다. 2010년 5월 22일이었죠.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실제 물건과 교환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화폐로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자산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이주앤머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진짜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16년 전 딱 오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사용이 됐다고요? 2010년 5월 22일에 네. 이제 미국의 프로그래머 이름이 라슬로 한예치입니다.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이제 비트코인 1만 개를 보내주고 피자 2판을 받은 거예요. 한 네. 판당 $40, 그러니까 $80짜리 피자를 산 거죠. 네. 이게 가상자산이 이제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로 화폐로 최초로 인정을 받은 사건이라서 이제 기념비적인 날이라서 디지털 화폐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피자 2판을 받고 비트코인 1만 개를 보내줬다고요? 아니, 피자가 꽤나 비싸네요. 이걸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네. 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약 77,000달러 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예,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1억 1,6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라슬로가 지급했던 피자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은요,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한 판에 5천억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1조 9천억 원이요. 어마어마한 가격의 비싼 피자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딱 비트코인은 그 가격은 아니었어요. 네. 그 당시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0.0041달러. 그리고 피자 2판에 $41 정도 하니까 사실상 그 당시 적절한 피자 가격을 지급한 거는 맞아요. 맞습니까? 전 이제 피자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비싼 피자를 먹은 라슬로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배가 좀 아프지 않을까요? 네, 내가 1조 원어치 피자를 먹다니 이런 그때 생각을- 먹었던 피자가 아직도 얹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본인은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이런 또 대범한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와, 저였으면 이렇게 대인배 같은 마음을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비트코인 있으신 분? 그럼 오늘 준우 기자가 우리 피자 파티 피자 하는 건가요? 쏘시는 건가요? 정말 쏘고 싶은데 저 말고 대신 쏴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거래소들이 대신 쏘고 있거든요. 네네. 좀 각자 특색 있게 다른 방식으로 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매년 5월 22일에 피자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 아동 양육시설에 피자를 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2022년부터는 회원 참여형 기부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13,000판 이상을 쐈다고 합니다. 피자를 이렇게 맛있게 제공을 해주셔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더욱더 기쁜 날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장르가모니에서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요즘은 비트코인으로 기부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이 또 나눔의 한 방식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게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의 패러다임이 기부와 나눔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올해 피자데이 행사 역시 나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동 양육시설 기부를 위해서 응원 카드를 직접 제작해왔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해요. 와, 너무 훈훈해요. 또 다른 거래소들은 이런 이벤트가 없습니까? 이제 각각 특색에 맞게 좀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빗썸도 이 생애 첫 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도미노 피자 세트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네. 코빗 역시 비트코인 거래 미션을 수행을 하면은 피자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결국엔 피자가 나왔다.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이벤트군요. 자, 그만큼 피자데이가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를 잘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첫 실물 결제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역사적인 첫 번째 비트코인 실물 거래는 아까 말씀 나눈 게 2010년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3년이 늦은 2013년 12월 3일이에요. 네. 예, 인천에 있는 파리바게트 인천 시청점에서 빵집에서. 예, 그때 한국의 최초의 비트코인 결제 거래가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당시에는요, 샌드위치하고 카페라테 총 7,500원어치를 0.0067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는데요. 네. 태블릿 PC 앱을 통해서 실제로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비트코인이 결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비트코인 실물 결제 사례입니다. 지금 현안원수 또 계산 중이죠, 지금. 맞아. 아니 0.0067 비트코인이면 얼마죠? 지금 시세로? 전혀 저도 지금 감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게 시세로 얼마입니까? 보면은 네. 7한 7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되니까요. 네. 와우.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커피 한 잔에 80만 원을 마신 거예요. 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조 원보다는 네. 타격이 덜해요. 훨씬 가벼운 샌드위치입니다. 네. 아니 뭐 2013년이면 벌써 13년 전 얘기니까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박준우 기자 출연했을 때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데가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취재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막 거래가 활성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화폐로서 일상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는 아직 좀 무리긴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법정 화폐와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외 송금이나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겠다 이런 수요가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가 뭐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이 CBDC 등을 둘러싼 이 논의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리가 되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왜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좀 제도화되고 있는데 우리 너무 늦는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려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국내 대형 금융 그룹들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일단 대형 금융 지주들이 거액을 들여서 판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이제 디지털 화폐 유통망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좀 흥미로운 건 이 금융사들마다 전략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금융부터 살펴보면 얘는 네. 플랫폼 선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두나무 지분을 최근에 1조 원어치를 사들였거든요. 네. 근데 하나금융은 이런 두나무의 인프라를 흡수를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판을 장악하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고요. 신한금융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초고속 블록체인망인 솔라나 등과 손을 잡고 있는데 메타마스크 같은 이제 글로벌 코인 지갑들이 있어요. 이런 글로벌 코인 지갑을 신한카드와 좀 연동을 해서 국경 없는 해외 결제망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KB금융인데 여기는 이제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형 결제 대행사 이제 KG 이니시스가 있고 카카오 라인이 합작한 블록체인 카이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과 손을 잡고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를 위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금융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방향은 다르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전통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든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 주머니에 또는 코인 거래소에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네네. 예. 은행으로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업의 첫 단추, 예금을 유치하는 것에서부터 굉장한 위기에 빠질 수 좀 있는 거죠. 불리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행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이 위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라인에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내자. 위기를 기회로.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이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를 이제 코인 시장에서 우리도 직접 하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금융이라는 개념이 점차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맞춰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좀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달리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자로 역할을 바꾸게 될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법정화폐인 달러와 1대1로 연동을 하려면은 코인 발행량에 상응하는 우량 국채라든지 은행 예금 같은 담보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이런 담보 자산은 이 독립된 제3의 기관인 은행이
수탁을 하게 됩니다. 발행사가 돈을 마음대로 굴린다거나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이제 은행이 대신 격리 보관을 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서클이나 테더가 이 발행한 코인만큼의 국채와 예금을 우리 은행이 보관하고 있어. 이런 증명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믿고 쓸 수 있게 신뢰를 보증하는 이제 감시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 이제 대규모 인출 사태, 코인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 하면 이 지급 보증한 것 또한 전통 은행권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여요. 말씀을 들을수록 디지털 자산이 좀 더 우리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화폐로서 완벽하게 기능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 겁니까? 네,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네네네. 그러려면 가격이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불시에 막 급등락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가격 안정성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거래 구조가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코인 거래소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만 돌면 거래가 좀 추적이 안 되거나 불투명한 구조에 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사실은 해킹 사건이 계속 발발하고 있어요. 그것도 국내 뭐 1, 2위, 2, 3위 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관한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돼서 신뢰를 좀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빨리 보완이 돼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그래도 좀 남아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인이라는 걸로 첫 거래를 한 지 16년이 지났고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앞으로 16년이 또 흐르면 어떻게 달라질까?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 우리가 예전에는 지갑에 꼬깃꼬깃한 지폐도 들고 다녔고 동전도 들고 다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폐는 그래도 지갑에 있는데 네. 동전은 없어졌어요.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는 아예 지갑이 없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이 시대를 건너뛰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고 나면 종이 지폐를 구경하지 못하는 시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6년 있다가는 아.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는 거군요. 네. 벌써부터 아련한데요? 빨리 액자에 지폐 몇 장 넣어놔야겠어. 우리 좀 더 편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건 맞아요. 저는 제 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제 몸 자체가. 그러니까 요새도 페이스페이 나왔잖아요. 네. 네네네. 그냥 얼굴만 있으면은 바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페이스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뭐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헷갈려하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심장 박동수인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주파수가.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한 수단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박준호가 이렇게 갖다 대면, 손목을 갖다 대면 이 사람 박준호 지갑에서 돈을 빼가면 되겠네? 의심의 여지 없이 네. 박준우다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할 수가 그쵸.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의 어떤 상상 모두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시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피자 두 판이 활짝 연 이 디지털 자산 시대. 여러분이 상상하는 16년 후의 모습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가득 들려주신 박준우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